안녕하세요, 주성재입니다. 오늘은 월가가 선택한 두 코인, XRP와 이더리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프닝. 월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건 스탠리.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의 최대 금융 공룡들이 지금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아주 전략적으로.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XRP는 글로벌 은행 결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인프라로, 이더리움은 앞으로의 금융 자산 그 자체를 올려놓을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코인이 미국 금융기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드업, 두 시스템의 균열.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국제 송금, 지금도 잘 되지 않나요? 주식이나 채권, 지금도 잘 거래되지 않나요? 둘 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균열, 국제 송금 시스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가 미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면 평균 1에서 5영업일이 걸립니다. 수수료는 건당 26달러에서 50달러, 중간에 경유하는 은행이 3에서 5곳, 토요일, 일요일엔 아예 처리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위프트는 1973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사실 스위프트는 돈을 직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은행들 사이에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은행은 해외에 미리 현지 통화 계좌를 만들어 두고 돈을 쌓아놔야 해요.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은행들이 이 계좌에 묶어둔 자본이 수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조적 비효율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균열, 전통 금융 자산의 인프라. 이번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주식 한 종목을 사면 내 계좌에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 결제가 완전히 끝나는 데는 영업일 기준 이틀이 걸립니다. 부동산은요?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수십 개의 서류와 중개인이 필요하죠. 채권은요?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고 소액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산을 검증하고 이전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큰화는 오늘날 인터넷이 1996년에 있던 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즉, 모든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 중개인 없이 24시간 소액으로도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균열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것이 바로 XRP와 이더리움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의 규제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각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본격 분석, 숫자로 보는 제도권 편입. 1. XRP, 송금 인프라의 판을 바꾸다. 먼저 XRP부터 살펴볼게요. XRP의 핵심 기능은 브릿지 통화, 즉 다리 역할입니다. 미국 달러를 멕시코 페소로 바꿔보낼 때 기존 스위프트는 중간 은행 여러 곳을 거쳐 며칠이 걸리지만 XRP를 쓰면 달러를 XRP로 바꾸고 XRP를 페소로 바꾸는 게 단 3에서 5초 안에 완료됩니다. 수수료는 0.000달러, 사실상 공짜 수준이에요. 이미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탄데르 은행은 리플렛 도입 이후 유럽에서 남미로 보내는 송금 비용이 70% 감소했고 처리 시간은 20초로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2025년부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됩니다. 2025년 8월 SEC와 리플의 4년간 소송이 공식 종결됩니다.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2025년 10월 리플은 1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히들로드를 인수합니다. 현재 리펄 프라임으로 이름을 바꿨고 연간 3조 달러 이상을 클리어링하는 기관이에요. 암호화폐 기업 최초로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를 보유한 회사가 된 거죠.
이 인수를 통해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RLUSD와 XRP를 활용해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통합기술 솔루션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12월 OCC, 즉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조건부 신탁은행 인가를 획득하여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플은 이제 연방금융 시스템 안에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2026년 3월 골드만삭스가 분기 공시를 통해 XRP 현물 ETF에 1억 5,380만 달러를 보유 중이라고 밝힙니다.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리턴, 그레이스케일, 21세어 4개 ETF에 분산 배분한 구조예요. 이건 단순 보유가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입니다. 2. 이더리움, 금융자산의 새로운 플랫폼. 이더리움의 핵심 키워드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이런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놓으면 24시간 거래 가능, 즉시 정산, 소액 분할 투자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RWA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 RWA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를 넘겼어요. 불과 2년 전 12억 달러였던 것이 1100% 넘게 성장한 겁니다. 블랙록만 봐도 움직임이 확실합니다. 2024년 스팟 이더리움 ETF인 ETHA를 출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나스닥의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한 ETHB를 새롭게 상장합니다. 이건 블랙록 최초의 스테이킹 포함 ETF예요. 스테이킹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에 ETH를 맡기면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배당과 비슷해요. 기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 생긴 거죠. 이더리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사용량이 늘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RWA 처리량이 늘면 트랜잭션이 늘고 트랜잭션이 늘면 ETH가 소각되어 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4. 결론 및 투자 포인트. XRP와 이더리움, 이 두 코인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XRP는 국경 없는 결제 레이어입니다. 50년 된 스위프트 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을 공략하고 있고, 리플은 이제 프라임 브로커, 신탁은행,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보유한 금융 인프라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자산 그 자체를 디지털화하는 플랫폼입니다. 블랙록,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이더리움 위에서 자산을 토큰화하고 있고, 맥킨지는 이 시장이 2030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XRP는 이미 제도권 편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포지셔닝, 국가신탁은행 차터, ETF 유입액 15억 달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된 자산은 암호화폐 역사상 XRP가 처음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치는 RWA 성장세에 비해 아직 충분히 반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이유는 미국 금리가 높아서 국채 대비 매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위에 이미 포진한 기관들의 ETH 보유, 유인이 한 번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면 리플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실버로 인정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성재의 3스타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